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점 아니면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 모셔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 AI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이명주 변호사님 그리고 김기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임 변호사님은 예전에 한번 나와주셨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처음이신데 그래도 각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변호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율촌 임형주 변호사입니다. 저 오늘 박사님하고 그 영업비밀 전직금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후반부에 AI나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게 같이 이렇게 촬영할 기회 있으면 꼭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오늘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명주 변호사하고 RP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워낙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에서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또 변호사들이 실제로 챗GPT를 어떻게 쓰느냐 라는 것을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은 이제 AI와 관련돼서 두 분의 경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다 보면 프로필 사진이 전부 다 애니메이션풍으로 바뀌었죠. 다 지브리풍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게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됐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해보면 재밌긴 한데 이게 하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야 이게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뭐 두 분께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브리 스타일이냐 요새 또 바비코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또 유명인을 바비 인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3D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하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한 저작권성 말고 네. 이렇게 만들면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또는 뭐 거기 유명인의 그 초상을 바비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 유명인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점이 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좀 어렵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기영 변호사가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예.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건 표현을 보호를 하는 거고 아이디어나 이 화풍 같은 것은 보호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의 우리 취지고요. 실제 한국 그 하급식 판결이긴 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도 이 탱화라고 하죠. 불교에 있는 예. 그런 탱화를 모방하는 것 자체는 화풍을 모방하는 거고 그거는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무리 그걸 봐서 탱화라는 걸 감득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변호사님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김 변호사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침해가 된다라는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워낙 이제 종전에 없었던 기술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의 법률을 적용을 하면서 아직 뭐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명주 변호사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다른 어떤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이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을 해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한다는 것이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떼어내서 구별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뭐 흔히 저작권에서 그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드는 예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작물로,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다 소멸했지만 어쨌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지만,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아이디어의 영역이 되고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사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더 많이 추상화를 해서 그 서로 앙숙인 두 집안 사이에 그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그 주제로 들어가면 이제 보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과연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냐 보호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고 더 추상화해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네네. 화풍도 약간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풍이라는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화풍에 어떤 요소들을 차용을 해와서 쓰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하게 들여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요새는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두 분 생각이 다 이제 다를 수 있지만 두 분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지브리 뭐 이렇게 캐릭터 이제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또 AI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이제 한번 해봤어라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AI가 이제 미래의 생산 양식을 바꿔놓을 거야. 나도 좀 알아야겠어라고 하는데 처음에 좀 막막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네.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AI와 나 좀 친해지고 싶어. 네. 라고 하면은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네, 좀 도움을 네. 받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경우들을 한번 뭐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왜 건강에 관련된 그런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게 수십 이제 번씩 이렇게 네, 다양한 카톡으로 네, 많이 보죠. 돌아다니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어르신한테서 받은 정보인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다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그냥 넣었어요. 이런 제가 받은 메시지를 모든 연령에서 효과가 있다. 그 치매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고규영 박사라는 분의 뭐 이쪽 분야의 실제로 권위자이시고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쭉 흘러나가는 걸 보면 뭐 목 주변에 마사지를 열심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체로는 목 마사지를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분이 이거를 보고 나는 목 마사지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늦춘다면 그럼 이제 해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대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살펴봤죠. 통째로 그 카톡 내용을 다 카피해가지고 집어넣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뭐 이 고규영 박사가 뭐 이제 이런 연구를 했고 뭐 치매의 원인이 뭐 뇌막 림프관과 뭐 관련이 있고 이런 내용은 이제 맞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목을 마사지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로 입증이 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 네네, 그렇죠. 보면은. 사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거짓일 경우에 아주 설득력이 높고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보시면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한 말은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살펴봐줘 라고 하고 메시지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찰떡같이 그러면 알아서 팩트 체크도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한 이런 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유용한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 방법이 점점 더 쉬워지고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는 대화하는 것처럼. 그 채팅창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일단 해보시면 네. 하다 보면 얘가 어떤 얘기는 답변을 잘해주는구나, 어떤 종류의 질문은 잘 처리하고 어떤 건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거를 이제 쉽게 금방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관 내 주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바로 물어서 네. 확인하면 된다. 네. 그러면서 점점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뭐 재미로 보면 얼마든지 이제 뭐 캐릭터도 만들고 재밌게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일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이제 왔으니까, 네. 이 사실 AI 진가는 이제 업무를 사용할 때 그렇죠. 이제 드러난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 업무 효율성과 관련돼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고객에게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네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예. 요것은 이제 영문 계약서를 리뷰를 하면서, 그 저자와 출판사 사이의 계약을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고 네. 답변을 얻은 거를 활용을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초안을 제가 리뷰해야 되는 초안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 워런티에 관한 어떤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그 규정을 넣을 때 그 다른 계약서들에서는 어떤 문구들이 많이 쓰이고 있나라는 거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것들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하나 쓰거나, 근데 또 제가 뭐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기 때문에 또 쓰다가 이제 뭐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약간 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뭐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누구한테 있고. 물어봐야 되죠, 또.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이런 내용의 워런티 규정이 빠져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런 표준적인 영문 조항 몇 개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조항들을 쭉 예시를 줍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 코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보려면 가로 스크롤 해야 돼서 제가 리뷰하기 불편해서 네. 그냥 텍스트로 출력해라. 그랬더니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보고 이제 이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필요하면 약간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런 규정이 보통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옮기고 전부 대문자로 해도 되지만 귀찮아서 그냥 얘한테 시키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줘서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제가 쓰면 되고요. 네네. 요렇게 이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규정들을 보다가 이제 책임 제한에 관련된 조항에서 그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수정된 그 조항을 얘한테 제시를 하게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접 침해, 간접 손해는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몇 개를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예시들을 주고 이 중에서 이제 또 상황에 맞는 것을 제가 골라서 쓰면 되고요. 또 감사에 관한 규정이 통째로 빠져 있어서 표준적인 규정들을 내놔봐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드래프트를 쭉 해줬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가 이제 뭔가 찾아봐야 될 일을 찾지 네. 않고 네. 그냥 일단 맡기면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엄청난 그렇죠. 시간 세이브가 되고 네. 그리고 나한테는 어차피 그 중에서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그렇죠. 취사 선택만 하면 된다. 네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 개별적인 문구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경우에 이런 문구가 필요하고 지금 보고 있는 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이 빠져 있거나 우리 고객의 이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통상적인 이런 계약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보다가 부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네, 언제부턴가는 이제 우리가 뇌를 잠시 맡겨놓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맡겨놔도 된다.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이제 계약서 업무도 있으시지만 이제 그 좀 더 전문적인 네. 영역에서 이제 또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네. 이제 분도 이제 종종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IP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특허에 관한 분쟁은 항상 그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으면 그렇죠. 그 특허의 선행 기술에 비해서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이 특허가 등록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대쪽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쪽을 대리하든 항상 그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업무에서 썼던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기는 좀 그래서 그 특허법원에서 등록 무효가 쟁점이 된 판결을 아무거나 그냥 하나 골라서 네네. 거기에 나온 특허를 가지고 한번 네네. 이제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만한 선행 기술을 찾아달라. 네, 여기에 이제 파일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예. 그 판결에 나온 그 특허 등록 번호가 있고, 그거를 네네. 이제 키프리스 같은 데서 등록 공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요 특허의 등록 무효 여부, 진보성 유무가 쟁점이다 쟁점이었으니까. 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허 공보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진보성을 부정할 만한 선행 기술을 찾아달라라고 그냥 간단히 말 한마디만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요것은 지금 딥 리서치라는 심층 조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 겁니다. 네네. 챗GPT에. 요게 이제 이것도 시시각각 자꾸 변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불을 내는 플러스 요금제에서는 한 달에 10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번? 그 횟수가 요새 또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200불을 내는 프로 플랜에서는 100회까지 쓸 수 100회까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플랜에 따라서 꼭 제한을 뒀다기보다 그 서버 부하를 고려를 해서 일단 그런 제한을 둔 것 같고 그 제한이 점점 또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 요 질문을 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만한 선행 기술을 찾아줘라는 질문을 할 때 채팅창 밑에 딥 리서치라는 요 망원경 아이콘에 네네. 아마 한글로는 심층 조사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누르면 네. 그러면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이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찾아줘만 했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를 이제 그렇죠. 네,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조사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단계에서 이미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에 따라서.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쏘 변호사들하고 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급하게 이거 빨리 뭐 어떻게 해봐라고 했을 때 어쏘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이걸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면 거기 네, 맞춰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뒷면에서 친한 10분 정도 걸리는군요. 네네. 그래서 10분에서 뭐 20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고, 뭐 네네. 좀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마치면 이제 이 결과를 쭉 쏟아내는 거죠. 아예 보고서 그래서- 한 장 써주는군요. 네. 보고서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했을 때 헐루시네이션이 좀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검증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주고요. 요게 예전 같으면 이 선행 기술을 검색을 하는 업체에 수백만 원씩 주고 그렇죠. 의뢰를 해서 예.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고 다시 다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필요 없는 거 빼고 또 추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런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한 10분 만에 이런 10분 리포트가 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00불이라고 해도 전혀 사실 아깝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뭐 자주 200불 쓴다고 해도 하면. 뭐 30만 원 안 되는 네, 비용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용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특허라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네.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할 엄두도 안 내는 건데도 네. 자관 네. 일단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네. 거기서 심층 이제 리뷰를 해준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마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히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고 실제로 검증해 보면 예.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소송 서류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럴 것 같아서 그 주장을 썼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예시를 딱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쓴 그 문장만 딱 잘라가지고 넣고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한 대여섯 가지 나온 사례들 중에 한 2개 정도는 맞는데 3개 정도는 아니고. 아닌 경우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취사 선택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분석을 하면 얘가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다 해주고요. 저거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며칠치 일을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리고 아마도 제 짐작이지만 이런 모델들이 학습을 할 때 특허 문서를 많이 학습을 하거든요. 예, 그게 또 중요한 학습 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 문헌들을 다루는데 또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른 분야보다도 특허 업무를 하는 데는 훨씬 더 또 네. 장점들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요게 한 가지 예시이고 요거를 이제 같은 것을 이번에는 딥 리서치를 쓰지 않고 한번 해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를 올려놓고 일단 한번 읽어봐라. 네. 근데 내용을 지금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건 왜 그랬냐면 안 그러면은 얘가 읽은 내용을 주저리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다음에 작업을 달라. 네. 그리고 찾아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요 경우에는 O3라는 추론에 좀 더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다른 모델보다 추론 쪽에 좀 강점을 보이는 모델인데 2분 7초 동안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을 A부터 A, B, C, D 해서 J까지 뽑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주는군요. 네,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특허의 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A, B, C, D, E, F 중에 A에는 이제 이런 요소들은 나와 있는데 요건 빠져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출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료를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일본 문헌이나 외국 문헌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어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일본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 문헌을 누가 찾아줬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검토를 얘한테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낸 그 일본어 문헌을 가지고 낸 결과가 그것도 이제 그 결론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문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그때 엉터리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경험상으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이 챗GPT가 찾은 일본 특허의 그 원래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일본 특허청 사이트에서 찾아서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관 이 중에 뭔가는 있을 텐데 나는 잘 모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집어넣어 놓고 예전엔 이렇게 길게 못 넣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긴 것도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그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을 찝어내봐라 라고 하니까 요런 요소는 이 방금 본 일본 문헌에 요런 문장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번역을 하면 북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를 정리를 해줍니다. 요게 환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해봐야겠군요, 보면은. 긁어서 위에 텍스트에서 찾아보고 그게 실제 그 문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한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막막하다가 그래도 뭐 구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갖춰지니까 그렇죠. 나는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 보겠다라는 자세로 이제 일을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예전에는 내가 엄두를 못 냈던 일들을 이제는 이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요만큼 영역할 수 있으면 요 업무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해놓고 일단은 AI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리소스를 가진 회사일수록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제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제일 이제 특히 이제 사내변으로 계신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계약서와 네. 관련된 갑자기 이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문 계약서 하나 네. 작성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뭐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는 것들을 와서 너가 검토해서 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봐라. 네. 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이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가 막 써보고 막 이랬던 과정이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혼나가면서 막 예,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제 사람이 해야 될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 젊은 후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였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점점 기계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능력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관 일이 편해졌다 좋다 싶은데 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보여주신 거를 쭉 보다 보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히 이게 학습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학습을 하면 그 분야에 더 전문성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얘를 특화시키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럴 때 아무 데이터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 막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요즘 이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뭐 오픈 AI가 그 기사를 네, 생성하는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언론들 기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 아니냐, 뭐 예. 그거 갖다가 학습을 시킨 게 이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송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 달에 나온 거는 이제 생성형 AI는 아니고 네. 분석형 AI에 관련된 소송은 한번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제권이 침해된다. 그거는 그런 그 결론이 일단은 나왔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이 GPT라고 하는 게 GPT가 이제 뭐 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GPT거든요. 아마도 제너러티브가 제가 생성형이고 프리트레인드가 사전학습을 했다는 거고 트랜스포머 모델 형식으로 GPT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생성형 AI여서 약간 좀 그 복제권 침해가 일단은 일어나더라도 텍스트 데이터를 일단 학습을 시키려면 당연히 뭔가에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 행위가 복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복제라는 건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허용이 되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로 하는 복제는 복제라고 안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일본 저작권법은. 일본은 또 다르군요. 예. 그리고 독일은 또 TDM 규정이라고 해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규정이라고 해서 네. 과학 연구 목적의 복제는 또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또 용도에 따라서 또 분류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자라는 이제 내용도 있고 한데 아무튼 한국하고 미국은 그런 규정 자체는 아직은 없고 네. 다만 이제 페어 유즈라는 공정 이용이라는 이제 어려워요.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복제는 맞지만 공정하게 이용하면 복제권 침해 안 한 거로 봐줄게. 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걸 포섭시키냐, 거기에 포함되냐 아니냐 이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분석형 AI 톰 슬로이터하고 그 사건에서는 그 분석형 AI에서는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그 업체들의 그 법률 분석 서비스를 그대로 시장을 수요를 대체하기 때문에 네. 공정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라는 것인데 생성형 AI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왜냐하면 그냥 새로 만든 거잖아요. 새로 만든 거니까. 이걸 복제해갖고
변형적 이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저작권법은 약간 변형적으로 이용하고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그대로 1대1로 침해하느냐는 것이죠. 예전에 아까 그 사건에서는 분석형 AI니까 이거 원래 분석하는 그 시장이 있었는데 똑같이 갖고 와갖고 분석형을 한다는 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원래 안 됐던 거는 여기서도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냥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 GPT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그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다. 공정 이용에 해당돼서 저작권 침해가 복제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저작권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거 갖다가 그 매번 그 회의할 때마다 논의가 많습니다. 소위 TDM 규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느냐, 또는 공정 이용에 이것을 포섭시킬 수 있느냐, 네. 이런 논의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송 과정에서 또 말씀해보면 이제 이걸 입증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야, 내 거 썼어 너. 아, 내 거를 썼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거 자체도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을 할 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했던 문구에 건데 뭐 최준영 박사님의 법률 뭐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박사님이 썼던 어떤 문장을 그대로 한 문장 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래? 그러면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사님이 쓰셨던 그 글들이 쭉 나오면 야, 이거 내 거 똑같은 게 나오면 내 거 보고 그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입증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벌써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GPT 모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입증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한글판을 항상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시고 가나 다 동그라미 1, 2, 3, A, B, C 이거 다 공부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없어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 한글이 뭐고, 1, 2, 3이 뭐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 머릿속에 그 자체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붙여놨던 종이 딱지는. 제 머릿속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서 있으니까. 근데 GPT도 마찬가지예요. 프리트레인드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해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학습했던 것은 싹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먹어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다 뽑아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이미 씻고 버린 저거는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그걸 입증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요새 많이 질문 나오는 게 같은 질문하면 같은 답변을 하냐. 그러면 그 논리라면 같은 질문, 최윤 박사님이 그걸 그대로 딱 해갖고 넣었을 때 다 똑같이 나와야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써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 AI도 컨디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이제 온도라고 하는데 temperature라고 하는데 이쪽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이게 GPT가 원래 목적 자체가 제너러티브니까 확률이 높은 거를 다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이게 제너러티브의 성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이를테면은 너는 매뉴얼 안에서만 찾아서 무조건 답변해 그러면 이제 자율도 0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너가 창의적으로 너 알아서 대답해 그러면 뭐 이거를 10까지 놀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엔드 유저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걸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해서 권리자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뭐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내 데이터 빼줘. 이게 되냐는 거죠. 이미 다 학습 다 했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서는 내 거 너 복제해? 배포해?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복제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 모델은 이미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씹어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내 거 데이터는 삭제해, 폐기해 라는 청구가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아무 이득도 없고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라서 이 소송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관 과거에 그 저작권 관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상당히 이제 그대로 1대1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서는 이제 뭐 주로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도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동영상까지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광고 회사에 갔더니 이제는 사진 작가를 안 쓰더라고요. 사진 작가를 안 쓰고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다 이렇게 하면 그냥 결과물 나와서 그걸로 바로 납품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그러면 저 AI 생성물은 그냥 써도 이제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제 주로 학습을 시킬 때의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생성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중에 학습 과정에서의 리스크고 지금 물어보는 건 예, 여쭤보신 건 예. 활용하는 이제 예. 활용 단계에서의 어떤 책임이 문제인데 그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이 딥시크 문제는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 쓸 때 내가 예컨대 지금 우리 김기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런 얘기나 뭐 예컨대 이게 의학적 맞는지 살펴봐줘 뭐 이렇게 하면 쭉 하고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몇 세시고 건강 상태는 어떠시고 성함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에 맞는지 확인해줘.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 정보잖아요. 아,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예.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 AI나 딥시크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물어보는 이 김기정의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의학 정보를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월에 한국에서 120만 쓰는 딥시크가 중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그래서 지금 막아놨죠. 예, 엄청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업비밀, 그 산업기술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일반 국민들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업에서 쓸 때 지금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HBM 반도체 설계도를 올려놓으면서 야 여기서 자꾸 누수가 나오는데 전력 리키지가 나오는데 이거 설계 변경 좀 해봐봐. 할 수 있죠. 그럼 네 아이디를 한번 알려줘봐. 예. 아니면 이 설계 변경 지금 이 단에 설계 변경에서 최근에 나온 뭐 논문을 봐서 여기서 어떤 적용을 해서 적용 한번 1차적으로 만들어 봐. 예.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실제 그 디자인 하우스 AI 디자인 업체나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카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1차적인 초안을 만들어 주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법으로 엄격히 막고 예. 해외로 나갈 때 그 산자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무려 형사처벌을 해요. 아, 근데 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올릴 때는 이미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그러면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클라우드에 가는 거니까 이 서버를 제공하는 아니니까 예, 오픈 AI나 뭐 여러 가지 근데 거기 다 해외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 핵심 기술도 사전 그 승인을 안 받은 수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그분도 형사처벌 그리고 그분이 속한 회사도 양벌 규정 때문에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리스크 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정이용 이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런 개인정보나 국가 핵심 기술이나 기타 뭐 다른 뭐 요새 이제 아청법 그 그림을 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이 범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AI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이명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네.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로서 이런 업무를 할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일단 결과물을 맹신하면 안 된다. 결과물을 믿으면 안 된다. 네네. 그 이제 언뜻 보면은 뭐 자기가 근거로 찾은 자료도 같이 막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하도록 훈련이 된 것이거든요. LLM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네. 일단 말은 잘한다. 네, 틀린 말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확인해보고 네. 검증을 해야 된다. 네. 네, 그 점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무를 이제 하는 입장에 내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이제 AI를 써서 이제 이런 물건들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갖고 네. 오는 이제 경우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두 분 이제 써보신 경험으로 보면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이제 좋은 상사의 모습이고 2025년 현재 적합한 모델이 될까 한 번씩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후배들이 GPT를 쓴다라는 사실을 아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아야 네. 내가 그 후배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 10년 년 전에 저희가 일일이 구글링하고 뭐 찾아갖고 그런 것들을 갖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 어떤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요새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는 왜 이렇게 해?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니까. 공 잡는 게 매니까 결과물만 잘 내면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왜 너는 이렇게 해? 쟤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이거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그 선배가 뭔가 좀 부정적으로 내가 모른다고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향 평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또 쓸 사람은 쓰거든요. 쓸 사람은 쓰고. 그러니까 나만 그리고 오히려 그걸 잘 쓰고 성실하게 할 사람만 위축이 될 수가 있고 하기 하향 때문에. 평준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관리자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써봐야 된다. 내가 써봐야 된다. 네, 그래야지 왜 후배들이 쓰는지도 알고 그리고 왜 이게 후배들이 엉뚱한 답을 갖고 오는지도 알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제가 했던 주변에 있던 분들이 얘기는 그거예요. 어쏘가 그래 이거를 쓰고 갖고 오는 건 알겠어. 적어도 네가 보고는 갖고 와야 보고는 갖고 와야지. 그대로 갖고 오냐. 너의 전문성을 그렇죠. 활용해서 평가를 해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걸 후배한테 보여줘야지 후배가 알아서 그걸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갖고 오지. 내가 그냥 후배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갖고 오면 그냥 프리패스 된다 네, 어차피 저 생각하면 사람은 그냥 안 보지도 않고 할 테니까 뭐 그리고 책임은 내가 안 지니까 뭐 저 사람은 지겠지 이런 식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거 쓰는 거 당연하다. 내가 뭘 안 한다. 두 번째 나도 이거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야, 제대로 한번 스크린하고 갖고 와라. 이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딱딱 어벽이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는 회계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법무는 법무하는 사람의 영역이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AI 도움을 받으면 다들 이제 금방 상식에 입각해서 전문가적인 뭐 판단을 옆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경향이 앞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갈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예측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가는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건 당연히 오류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AI나 인공지능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 더 빠르게 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마 헐루시네이션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시작하는 게. 얘네들이 이만큼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깎이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AI의 어떤 크레디빌리티나 그냥 이걸 잘 이용해서 얘는 이 정도의 것으로 써야겠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지금은 것 같고. 전지전능까지 생각을 하지만 예. 이제 현실적인 눈높이가 맞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경험이나 아니면 그 말을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서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반대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올라가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자체의 정확성 내지는 신속성을 하자면 이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좀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의 경계라는 거는 뭐 이런 말을 여기서 하기 그렇지만 우리 면허증이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없애버리는 순간 진짜 인간이 할 일은 더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AI의 미래를 바라보는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AI가 다 모든 걸 하고 이제 사람은 지금 반려견처럼 주인이 주는 맛있는 거 먹고 놀기나 하고 이럴 텐데. 맛있는 거 주면 다행일 텐데. 예, 그렇죠. 그런 관계가 한참 남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뭐 머스크는 뭐 금방 온다고 하는데 예. 그게 과연 금방 올까 왜냐면 언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자기의 전문 영역에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한 점은 실제로 내가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만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이상한 답변을 내놨을 때 그걸 걸러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네. 이제 자기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등에 업고
내가 전문가다라면서 행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특히나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AI 이제 진짜 우리 일상에 이제 들어온 지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이제 진보가 있고 매일 진보가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적용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제일 앞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일상에서 이용하기라는 주제로 해서 법무부인 율촌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명주 변호사님 그리고 김기정 변호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